자, 면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세금의 면세점 할 때 면세가 아니고 이 면세는 우리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을 받지 말라는 그 항목을 면세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그 공항에서 가는 면세점 그런 형식의 면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그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부가세 매출세액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 공급할 때 중간재 구입 시에 전 단계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이 말은 여기 중간재라고 계속 표현을 쓰죠. 우리 세법에서는. 근데 이게 중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자기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오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매입세액을 사왔을 때 환급을 안 해준다는 건 부가가치세법이 그 이전에 과세사업자한테 받았던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한테도 부가가치세를 받으면서 팔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돌려주질 않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부가가치세 구조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3단계 사업자가 있었을 때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있고, 한 단계만 최종 소비자 앞에 면세사업자가 붙으면 부가가치세가 200원만 전가되고, 두 면세사업자가 붙어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한 명의 과세사업자 거에 100원만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것처럼 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지 않고 이건 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만 제거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거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건 그 사업자한테 불리한 조건인 게 아니고 최종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세율은 전부 다 돌려줘 버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외국한테 1원도 전가가 안 되는 거였고, 이 면세제도는 우리가 돌려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그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 단계 거는 부담한다는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부분 면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완전 면세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면세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10%가 부과 안 되는 거지, 그 이전에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는 세금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를 우리는 불완전 면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 제도를 시작하는 취지는, 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우리 영세율은 수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데, 면세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럼 우리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고 그리고 물세죠. 단일 세율이고 물세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이 높은 사람은 부담이 덜 되지만 소득이 작은 사람은 부담이 더 가중되는, 우리는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그러면 아예 제거는 못하니까, 뭐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그 부담이 안 되는 건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한테 그 부담률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받지 말자라는 취지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면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그 구성 요소는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 용역, 의료보건 같은 거, 그리고 문화 관련 용역에 면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정책적인 목적하고 섞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기초적으로 꼭 써야 되는 물건에
우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소비세가 부담이 된다면 그걸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라고 적혀 있죠. 부가가치 구성 요소의 이중과세 방지라는 건 우리 토지라든지 아니면 금융 돈이라든지 보험 같은 거에는 여기에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면 돈이 서로 유통되면서 아니면 땅은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 돌면서 여기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계속 창출되는 이중과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중, 삼중, 사중이 영원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부가가치세를 얘네들은 면제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면세 품목 중에서 우리 토지의 공급과 그리고 금융 그리고 보험 용역은 우리 면세를 적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죠. 토지는 임대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는 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 땅을 파는 거는 면세인 거예요. 건물은 과세지만 땅은 면세다. 자, 다음 공익 목적인 것들은 뭐 다 면세를 가지고 있어요. 공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면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그럼 면세 항목들을 좀 보게 되면, 자, 다음 페이지에는 218페이지에는 면세 품목이 적혀 있는데, 자, 이 면세 품목에서 우측에 보시면 뭐 조금 더 적혀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기초생활필수품에서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국내산은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전부 다 면세인데 수입산은 비식용은 과세예요. 수입산은 그래서 그냥 미가공 식료품 적혀 있는 건 이건 식용이죠. 식용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국내산이든 국외산이든 전부 다 면세인데 비식용은 우리는 국내산만 면세고 수입산은 과세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물들 있죠. 그럼 지금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만 취급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전에 제가 이런 거 적었었죠. 이것 때문에 면세 사업자 형태로 우리 쌀집이라든지 아니면 꽃집이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세 사업자예요. 그럼 이걸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우리 문제 풀어봤으니까 보면 꽃집에서 환도 보낼 거고 정육점에서 한우갈비 세트도 살 거고 과일 바구니도 보낼 거고 구내식당에 쌀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업자들한테는 면세품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럼 면세품을 사기 때문에 거래처에 보낸다 하더라도 면세품이기 때문에 그냥 면세거래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부가가치가 공제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죠. 이 사업자들하고는. 자, 다음 우리 수돗물이라든지 뭐 연탄, 여객 운송 용역 적혀 있는데 자, 여객 운송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 시내버스, 뭐 시외버스, 지하철 그리고 뭐 그 새마을호 기차까지 뭐 이런 것들은 면세예요. 그런데 우리 괄호에 보시면 택시라든지 항공기, 우등고속, 우리 케이블카, 유람선, 전세버스, KTX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가기 위한 고부가가치지 꼭 있어야 되는 기초 요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것들은 지금 괄호에 제외라 적혀있는데 얘네들은 과세인 거예요. 과세 괄호 있는 것들은 과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는 과세 사업자예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택시 있죠? 그리고 전세 버스는 아저씨 자체가 개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예요. 세운기한수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면 전세 버스 빌려서 가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그 전세 버스 아저씨한테 세운기한서 발행해 달라 그러면 발행해 줄 거예요. 명함 달라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면서 명함 줄 거예요. 그럼 세운기한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카드로 바로 결제하라고 카드 단말기를 휴대폰에 연결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자, 그리고 그 고속버스는 지금 현재 일반 고속버스는 45인승 그 자리 두 자리씩 있는 버스 있죠. 일반 고속버스도 요즘 뭐 그게 많이 없어진다고 뭐 뉴스가 그제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면세고, 근데 우등고속이나 요즘 프리미엄 버스 있죠. 과거에 한번 타봤는데 어우 좋더라고. 프리미엄 버스, 그죠? 그런 것들은 과세인 거예요. 자, 다음 여성 생리처리위생용품. 뭐 생리대도 요즘 그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캠페인 같은 거 하죠. 그 애기들 이제 학생들 보면 그거마저도 부담스럽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면세고. 자, 주택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는 건 주택의 임대는 면세인데 주택은 건물이잖아. 그럼 토지의 임대는 원래 과세예요. 과세인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건 집 앞마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택의 집 앞마당까지는 면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집 앞마당까지는. 자,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용역이 있죠. 자, 이건 공동주택이 아파트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 집합 건물들 있죠. 그럼 아파트에 보면 근린상가라고 있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상가에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과세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집에 아기들 보내시는 학부모한테 전가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어린이집에 아기들 보내는 학부모가 그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면세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 후생 용역을 보면 의료보건 용역에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면세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100% 면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이 강남은 온 사방이 그런 곳이에요. 저도 지금 이마에 뭐가 계속 트러블 생겨서 과거에 피부과를 가봤는데 저는 여기 약을 처방받거나 연고나 이런 걸 받으러 갔는데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부르더니 저한테 보톡스를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피부과에 갔는데 그래서 저 아니에요 그랬더니 잠깐만 앉아보라고. 어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끌려간 줄 알았어요. 그 강남에는 온 사방이 성형외과 쪽 뭐 이런 쪽이던데, 근데 성형에 관련된 것 중에도 치료 목적이 있고 미용 목적이 있죠. 우리 쌍꺼풀 수술도 치료 목적으로 각막을 찔러 가지고 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쌍꺼풀 이쁘게 보이려고 쌍꺼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건 우리 과세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장례식 있죠. 장의사. 장례식도 돈이 부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례 치르는데 부가가치세 있으면 부담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면세예요. 자,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가축과 애완동물은 확실히 어감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럼 가축에 대한 의료보건 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건 면세예요. 가축은. 그런데
애완동물에 대한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동물병원 있죠? 거기는 과세예요. 거기는 그걸 면세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국민적 동의를 구해내면 돼요. 근데 옛날에 한번 하다가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어요. 국민들이 외면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면 소비세들은 면세 제도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우리 교육 용역. 자, 교육 용역은 우리 학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학원은 우리는 면세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인적 용역도 면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아니라 최근에 그 수영장 수영 강사 강의료가 과세냐 면세냐 이거 해가지고 행정소송 붙었죠. 그래서 면세로 이번에 이겼어요. 근데 수영장은 체육시설에서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세 사업으로 잡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다 받아서 세무서에 냈는데 누군가가 잘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료에 대해서 면세 적용을 하는 게 맞으니까 매출세액 다 환급해내라고 조세불복 소송했는데 조세심판원이 지방법원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면세다라고 해서 승소했어요. 이틀 전인가 판결 났는데 그래서 우리 그 교육 영역에 대한 것들은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 학원이나 아니면 우리 그 무도는 춤추는 학원이에요. 춤추는 학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과세로 잡았다가 면세로 살짝 내렸다가 다시 과세 올렸는데 국민의 조세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부 다 이 둘은 과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도서. 자, 도서는 우리 서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점은 책 팔고 하는 거는 면세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서점들은 책만 팔지는 않죠. 그래서 많이 팔기 때문에 겸용 사업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겸용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예요? 겸용 사업자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니까 그러면 과세 사업자죠. 면세품만 팔아야 면세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 사업자가 과세품 면세품이 구분이 어디 있어? 돈 되면 다 팔아야지. 그게 지금 현재 서점의 모습이죠. 서점에선 지금 전부 다 팔아요. 여러분도 교보문고 가면은 책 사는 사람보다 벌펜 사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 눈에는. 그죠? 그런 것처럼 벌펜이 면세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우리 겸용 사업자인데 그래도 겸용 사업자도 책은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 주고 받을 거예요. 계산서를. 자, 그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점은 면세라고 해요. 서점이 책 팔아야 되지. 뭐 다른 거 파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신문도 면세예요. 근데 신문은 면세인데 신문에도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신문사도 겸용 사업자예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 구독료는 면세로 하는 거고 광고 수익은 과세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잡지도 똑같아요. 잡지 체험주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이게 광고 책인지 잡지 책인지 내용은 그래 안 보이고 광고 그림만 다 보이는데 얘도 잡지에 대한 기고문이나 그 잡지 책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인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광고들은 전부 다 과세죠. 자, 그리고 뭐 관보라든지 뉴스, 우리 뉴스 통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면세고 인터넷 신문 구독료도 면세예요. 이거 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옛날에 좀 하셨던 분이에요. 옛날 초반에는 과세였거든. 그랬다가
뭐 과세 면세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인터넷 구독료가 1년에 500원인데 500원하고 한 달에 500원인데 500원과 550원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2,000원과 2,200원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늘 보시는 분들도 말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얘를 면세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예술 창작품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예술 행사, 문화 행사 이게 국민 후생 중에서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인데 그리고 비직업 운동 아마추어 경기 있죠. 프로 경기는 다 과세인 거고 아마추어 경기들은 전부 다 면세예요. 면세. 그래서 뭐 야구든 농구든 우리 대학 농구, 뭐 고교 야구 뭐 이런 것들 하죠. 자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자 양심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2020년도에 이 중에 한 군데 가신 분은 나쁜 사람이고 코로나 시대인데 근데 그 이전에 자기가 이런 쪽으로 잘 안 가죠. 안 가지만 우리 문화적으로 당연히 얘네들은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면 더 들어가기가 꺼려진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이 3만 얼마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훨씬 더 부담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다 면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토지의 공급도 면세고 그리고 법이 정한 인적 용역들 우리 작곡가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금융보험 용역들도 면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표 우리 수집용 우표 말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우표 붙이는 것들 있죠. 그리고 우리 인지 증지 이건 인지는 주로 공과금 형태나 뭐 이런 형태의 돈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세금이 붙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복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이 복권도 당연히 면세예요. 공중전화도 면세고 자 그리고 자 또 우리가 알아야 좋은 게 공동주택 경비 용역 공동주택이 제가 아파트 같은 큰 곳이라 그랬죠. 거기에 경비 용역이나 청소 용역 입찰하는 건 과세 용역이 아니라 면세 용역으로 할 거예요. 얘네들이 과세하면 어차피 공동주택 사람들이 돈 부담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버스에 가스 있죠. 가스는 원래 과세예요. 천연가스든 뭐 무슨 가스든 다 과세인데 그런데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우리 뭐 LNG 가스라고 하면서 버스 뒤에 적혀 있죠. 그거는 우리 면세예요. 그리고 유아용 기저귀, 애들 기저귀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애들 분유도 많이 들어가고 액상형 분유도 있나 봐요. 전 액상형 분유가 뭔지 아직 모르는데 마트 갈 때마다 까먹은 것 같아요. 전 뭔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 어릴 때 분유 좋아했거든. 그래서 물까지 타놓으면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보고는 싶은데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과세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바뀌었어요. 그 맘카페 거기 사람들이 국민청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바꾼 것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죠. 자, 다음 우리 나머지는 자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면세품들을 몇 개 보면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들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 신문, 토지의 공급, 금융보험 용역
최소한 얘네들은 면세품이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 면세품인데 이거 하고 있는 사업자 병원, 학원, 서점 그리고 은행 이런 것들은 면세 사업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도 과세품은 당연히 사서 쓰겠죠. 우리 학원에서도 그 애들 나르는 버스나 봉고차 같은 거 운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봉고차는 당연히 과세품 사 쓰는데 걔네들은 그 차 샀을 때 매수세 공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팔 때 자동차는 과세품이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예요. 비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차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고 우리 회사가 그 차를 사게 되면 은행의 호송형 차량이라든지 학원 학생 운행 차량을 살 거예요. 그럼 세법상 적격 증빙을 받았다라고 하면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자 형태들이 면세 사업자구나라고 인지를 좀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 있었는데 책 뒤에 있구나. 뒤쪽에서 좀 볼게요. 자, 그 뒤쪽에서 봅시다. 자, 우리 앞에 안 적혀 있었는데 그래 이거 우리 산후조리원도 면세예요. 산후조리원 우리 220페이지 뒤에 있는 거 지금은 산후조리원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 그죠? 우리 회사 여기 학원의 직원도 저가 아기를 낳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꾸질꾸질하게 오더라고. 봤더니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있고 자기 혼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산후조리원에서 하루 자고 오면 사람이 폐인돼서 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부담이 많이 되죠. 요즘은 거기서 많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근데 의료시설은 아니죠. 하지만 국민들이 많이 쓰니까 면세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건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커피콩 이런 건 과세고 그리고 관상용 그 어류도 있죠. 관상용 물고기 그런 것도 다 과세예요. 자, 그럼 이제 면세 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면세 포기를 보면 자, 면세 제도의 취지가 뭐였죠? 면세 제도의 취지 소비자를 위한 거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면세는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최종 소비자한테 영향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한테 영향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건 우리 우측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영역 수출하기 위한 거는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느껴지나요? 별 느낌이 없죠? 학술연구단체 하는 순간 저는 좌우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면세 사업자인데 이걸 우리 면세 포기를 한다면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한정적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면세를 포기했다가 또다시 과세로 전환하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자, 면세 포기는 쉬워요.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중요한 건 포기했다가 다시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 신고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해야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허용하는 건 업무상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바꾸면 3년간
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싶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고 나서 3년간 못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 3년간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영세율 제도는 우리는 국경세 조정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매출세액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0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세율을 부과하잖아, 0%를. 그죠? 그러면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그냥 과세사업자니까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무조건 영세율이라 그래도 국내에 발행되는 거에,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발행해야 되고,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부 다 제출해야 되고, 부가가치 신고 납부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자, 그럼 면세사업자를 보면, 면세사업자는 역진성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진성 완화는 조세 형평성을 위배되는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 필수품들이 거의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의료보건 영역인데, 이 물건들은 매출세액을 면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아예 없고, 그래서 세율 적용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들이 쭈르르륵 없어지는데, 그런데 여기는 찌란색 해둔 거는 잘 해둔 거예요. 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는 있어요. 면세사업자도. 자, 그리고 대리납부의 의무도 있는데, 이걸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협력의 의무라고 그래요. 면세사업자의 협력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 협력의 의무라는 건, 자,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번호가 자릿수가 틀리다라고 했죠. 그러면 과세품을 파는 과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서 제가 면세사업자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주고 물건을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왔는데, 어차피 이거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신고를 안 한다면, 매출한 사람도 제가 신고 안 할 거니까 받았는데 세무서에 신고 안 하는 그런 악행을 할 수가 있겠죠.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 세금계산서,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 면세사업자 등록할 때 체크 안 하면 등록 안 못해요. 그래서 체크하는 것 중에 이 협력의 의무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대리납부의 의무도 우리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게 대리납부예요. 그럼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병원에 MRI 기계를 고친다고 보면, 병원에서 MRI 기계는 우리나라 국산이 아니죠. 그럼 수입산인데 그 엔지니어가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세거래에 안 적혀있는 용역의 수입이라는 게 이때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외국 사람한테, 외국 회사한테 MRI 기계를 이제 수리한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그때 대리납부로 만약에 1,000만 원이었으면 거기서 110분의 10을 징수해서 빼고 걔한테 주라는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안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무과가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일을 하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그 기계들은 다 수입산이어 가지고 외국에서 고치려면 외국 엔지니어들이 와요.
한국 사람이 와도 외국 법인 소속의 사람들이 오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돈 얼마 계약했으면 돈 줄 때 부가가치세 빼고 주고 그 부가세 네가 대신 내라는 거예요. 그게 대리 납부의 의무니까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의 협력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택가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이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인데, 자, 먼저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공급에 대해서는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 건물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인 거예요. 건물은 과세고 토지는 면세인 거예요. 그런데 건물의 임대든 토지의 임대든 둘 다 부동산 임대죠. 그럼 부동산 임대는 둘 다 과세예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둘 다 과세인 거예요.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라고 적혀 있는 것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주택하고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권 중에 한 개인 게 우리 주거에 대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우리 공급은 면세인 거고, 그리고 주택의 임대도 우리 9억 이하의 집들 있죠. 고가주택이 아닌 거 임대는 면세인 거예요. 그럼 토지의 임대에서도 우리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앞마당은 면세를 가지는 거예요. 집 앞마당은. 그럼 전부 다 주택하고 관련된 것만 면세가 적용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토지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서 과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택이 아닌 거를 얘를 상가다 주택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상가다 주택이다. 그래서 과세되는 건물을 우리는 상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앞쪽에 와 보면 이제 주택가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 주택하고 사업용 건물하고 봤을 때, 자, 얘는 면세 우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주택하고 사업용 건물하고 상가 건물하고 면적을 봤을 때 주택이 크면은 주택은 면세고 사업용 건물은 과세인 거예요. 면세 과세. 근데 면세인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다 면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원리로 하면 사업용 건물이 더 크면 전부 다 과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둘이가 똑같거나 사업용 건물이 크면 그러면 그냥 둘이 안분하는 거예요. 주택 부분은 면세, 사업용 부분은 과세로 안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수토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 제가 앞마당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앞마당을 어디까지 앞마당이라고 봐줄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은 우리 건물이 땅에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면적이 있죠. 그 면적의 5배까지는 앞마당으로 볼 거고, 수도권 외 지역은 10배까지. 땅이 붙어 있는 면적이 100평이면 10배면 1000평까지는 앞마당으로 봐줄게, 그 이야기예요. 아,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1000평이 앞마당이면 저도 앞마당에서 차 몰고 다닐 거예요. 근데 수도권 외 지역은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고, 수도권도 5배면 작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주택이라면 앞마당까지는 다 뿌리는 걸 면세 넣겠다. 그럼 당연히 초과되는 거는 과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또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이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얘는 완전 면세 제도, 얘는 부분 면세 혹은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 자, 이 표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시험에서 언급을 해요. 지문에 나오면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25페이지에 와서 (225페이지에) 이제 과세 표준을 볼게요. 자, 과세 표준은 세번마다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걸 돈으로 받게 되면 그 우리가 얼마에 팔았어라고 하면 그 돈 받기로 한 돈이잖아요. 그 대가가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얼마에 팔았나 이것만 보고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10%를 세율 부과해서 10%를 거래 징수를 했었죠. 자, 그런데 자, 위에 보시면 우리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과세되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세금들은 이 금액 세금들의 10%도 부과를 같이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금들은 수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고받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개별 소비세에 있는 물건들 사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차 있으신 분은 다 개별 소비세 한번 낸 거고, 그런 것처럼 이 개별 소비세까지 다 부과한 거에 10%를 부과한다 이야기예요.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 그럼 우리 공급가액 공급 대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이건데, 그럼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에 우리는 10%나 0%를 곱해서 우리는 세액을 산출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선 우리는 이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가 우리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이 되는데,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구멍가게에 가서 할머니한테 새우깡 잡으면서 얘 공급가액이 얼마죠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거야. 그죠? 그런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500원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고 그 금액의 이익이 얼마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이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삼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이게 지금 이 아래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고 팔면 얼마 받았다가 과세 표준이 되는데, 돈이 아니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자한테 뭔가를 우리가 사고 팔거나, 한마디로 정확한 돈이 제대로 인정할 수 없는 조건들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시가를 가지고 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거래로 해서 10%
네, 일반적인 거래로 하게 되면 주고받은 그 대가가 과세 표준이 되어서 그 금액의 10% 받아줘 라고 하는 건데, 특수관계자하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돈 말고 다른 걸로 받았다면 그 우리가 공급하거나 한 거에 대한 물건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잡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제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이 있죠. 자,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은 이제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는 이 단기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한 번이잖아요. 공급 시기가 한 번이니까 전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의 공급가액에 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갈 금액이고 그 금액이 우리 지금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할부나 외상 판매나 뭐 현금 판매나 이거는 우리가 팔았을 때 전체 금액을 공급 시기가 한 번이니까 한 번에 전체 금액을 써주는 건데,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공급 시기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혀 있는 때마다 우리는 공급 시기로 잡을 거니까, 그럼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날의 주기로 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기로 한 금액을. 그래서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 금액을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하나를 보면, 자, 우리가 3,600만 원짜리 물건을 매출을 해요. 자, 그럼 얘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된 건데 얘를 10개월 할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행한다면 11번 매출과세의 과세 표준은 3,600만 원이 되고 세액 360만 원이 되어서 우린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60만 원이 될 거고,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도 얘는 3,600만 원이 되게 될 건데, 나는 10개월 할부에서 돈을 받았다면 내가 돈을 받는 건 360만 원씩 10번 받기로 했죠. 그러면 396만 원을 받을 거예요. 396만 원을.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받아야 될 돈이 나머지 금액 3,564만 원이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일반 전표에 외상 매출금을 지으면서 돈 받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는 전액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반 전표에서 돈을 받으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는 한번 발행해주고 끝이에요. 자, 그런데 36개월 할부를 한 거예요. 36개월 할부를 하면 그러면 11번 매출과세로 우리는 이때 받기로 한 금액은 100만 원이잖아. 그럼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니까 부가가치세는 10만 원만 받아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만 들어오게 될 거고, 하지만 제품 매출은 수익 인식에서는 뭐 장기 할부 이런 조건 없어요. 3,600만 원이 전부 다
제품 매출로 들어올 거예요. 회계하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세법이잖아. 회계에서는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죠. 인도 시점 이런 이야기만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액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돈은 110만 원을 받을 거고 그러면 3,500만 원은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돈 받을 때는 똑같이 11번 매출과세 해서 100만 원에 10만 원 하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고 이젠 이 100만 원만큼 우리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11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이 분계가 아래쪽에 35번이 나오겠죠. 그럼 이 두 개는 장기할부와 단기할부는 아래 분계도 얘는 끝까지 메인 매출 전폐 세금계산서 100만 원짜리 발행하면서 이 분계가 미래로 쭉 갈 거고 왜냐면 제품 매출일 때 다 인식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단기할부는 그게 아니고 이때 전부 다 인식 끝내버리고 외상 매출금만 일반 전폐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396만 원씩 받을 거예요.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안 하려고 할부 대금 이것만 할부하고 얘는 또 따로 받고 이런 거래들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부담되잖아. 그죠? 자, 이게 우리 장기할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아래쪽 계약서대로 간 거. 자,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쉬었다가 또 그 아래 있는 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